국회 정상화가 무산된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위 구성부와 정계, 사개특위 기한 연장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광화문 광장에 있던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하루 사이 원래보다 더 많은 천막이 다시 섰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개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다짐하고 83억 달러치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찬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해 분야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10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대하지 않고 미국과 호주, 중국 등을 초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불발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마찰 우려 등 한일 관계 냉각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달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10.7%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수출 물량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 10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온 올여름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시간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점차 북상해 퇴근길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이번 비는 일단 내일 그쳤다가 주말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명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사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 안엔 교사와 학생 등 14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대피한 상황입니다.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은명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큰 불길은 오후 4시 40분쯤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교사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실 10개 과정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초등학생 117명과 교사 30명도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큰 인명피해를 우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190여 명, 장비 56대가 투입돼서 잔불을 끄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과 함께 인명 수색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돼 학교 건물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도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에 이루어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하반기 개각에선 10자리 안팎의 장관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카드가 일찌감치 노출이 되면서 변수가 생긴 건데 이낙연 총리, 또 김현미 장관, 강경화 장관은 이번엔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러야 다음 달 하순 이루어질 개각을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부각됐습니다.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는 검증 여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일관된 원칙이라며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이틀째 유지했습니다. 민정수석 역할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던 조 수석도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 수석이 자리를 옮기면 다음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을 여당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의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데 이 세 사람은 일단 다음 달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고 연말에 교체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이계호, 진선미, 유영민 장관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박상기, 박능우 장관과 초종구 금융위원장은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를 비운 공정거래위원장도 조만간 지명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은 성사된다면 이번 개각에 뚜렷한 상징성을 갖는 카드인데 발표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후보로 일찍 노출된 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는 한국당의 거부로 없던 일이 됐지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는 참석하는 등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이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 제안이 나왔는데 정작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시큰둥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파행 속에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도 나온 것 같은데요.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당 제안이었죠.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 제안입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구성과 이번 달 말로 활동이 마무리되는 정치개혁 그리고 사법개혁특위 기한 연장 등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합의문 전체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하고 당장 결정해야 할 현안들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을 떨떠름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따로 만난 뒤 자꾸 작은 얘기를 하는 것이 협상 진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협상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도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렇게 깨져버릴 약속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은 큰 틀에서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얘기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치는 꿈과 상상력입니다. 경직된 국회 상황에서 없는 꿈도 없는 상상력도 만들어야 될 테인데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성토장을 방불케 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례적으로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모레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정상화 불발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는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죠.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외국인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의 내 외국인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라고 공세를 가한 겁니다. 강병원 의원은 세금 내는 외국인과 징수하는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씨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이런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반면 한국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엄용수 의원은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란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건가 말 건가 한국당 지도부의 일원인 김광림, 추경호 의원도 최저임금 대상인 외국인과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진행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전주 상산고 등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행안위에서는 어제 소위원회가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을 한국당의 불참속에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돼서 날치기다,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다만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은 인천시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현재 질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말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의 소위에서는 기한 종료 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여부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에 설전이 오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회동을 열고 다음 달 8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6대 뉴스통신사 등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실무 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게 비핵화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 국면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하고 ICT, 친환경차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내 최대 교역국이라며 양국이 공동 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도 한국이 꾸준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성과를 내고 번영을 누리는 데 경의를 표한다며 양국이 서로 통상과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열린 오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해 빈 살만 왕세자와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또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모두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에너지 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에너지와 탄소섬유 소재 개발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사우디 아람코 아민 알 나세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국내 수소 충전 기반과 사우디아라비아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보다 견고한 수소 탱크 생산과 차량 경량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업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주말에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장마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정혜윤 기자, 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지역부터 좀 알아보죠. 네, 오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국지성 호우가 내렸는데요.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지역의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주도 시내와 마방지 부근에서 내리는 장맛비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굵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장마 전선이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으면서 제주도에는 오늘 새벽부터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전남 완도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무려 164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은 비구름이 좀 동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전남 지역의 비는 약해졌고요.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와 전남 지역 그리고 호우경보는 모두 일단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가 강한 경남 내륙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와 함께 또 순간 돌풍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비에 돌풍까지 불고 있네요. 네. 예, 지금 뭐 중국 지방도 밤사이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마전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륙으로 북상을 하면서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후 들면서 충청도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퇴근길 이후 밤부터는 서울도 빗줄기가 점차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내린 비의 양과 달리 또 내일까지 예보를 더 냈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해안 지역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고 또 전남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총 강우량은 300mm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 전망을 좀 보시면 장마 전선은 내일 오전까지 국지성 호우를 뿌린 뒤에 오후부터 다시 남하에서 하루 정도 일본 열도 부근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주말과 휴일 사이에 다시 내륙으로 북상을 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인데 이번에도 남부 지방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를 뿌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기상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 기상 캐스터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해라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겠죠. 특히나 농민분들의 어떤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대비해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요. 네. 올여름 장마는 늦게 시작을 했지만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지속을 하게 되면 축대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게 되고요. 예. 또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면 시설물 피해는 물론 저지대 침수와 또 하천 범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집중 호우가 예보가 되면 일단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변과 해안도로 또 이 계곡 주변을 피해야 되고요. 네. 산간 등산객의 경우는 경사가 심한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탈면 근처에 가지 않는 것. 네, 산사태 가능성 때문이죠. 네, 또 농촌과 해안가에서는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요. 또 농기계와 가축 그리고 어망, 어구 등은 고지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침수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이 되면 이 도심은 물론 농가 지역에서도 시설물 점검이나 또 물고 점검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되도록 자제하셔야 됩니다. 비가 왔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이번 장마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면서 지각 장마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것도 특이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작 시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제주도의 장마가 6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렸으니까 일주일 정도 늦은 지각 장마가 되는 셈이죠. 네. 하지만 제주도뿐만 아니라 오늘 남부와 중부까지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에 전국이 동시에 이렇게 장마권에 드는 것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지각 장마이면 동시 장마로 시작된 올여름 장마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호우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현재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 초중반까지는 강한 비가 주로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 쪽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장마 전선은 이번 주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은 뒤에 7월 초반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물러나서 오랜 시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단 당장 닥쳐올 수 있는 일, 이번 주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내일 잠깐 또 멈추기 때문에 그때 또 주의점에 유의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6대 뉴스통신사 등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양국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상 간 협의에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10월 개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초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10월 14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이른바 레이더 공방으로 대립해왔던 한국의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이 관함식에 미국과 호주, 인도 외에 중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지난 4월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최근 중국과의 군사교류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예정돼 있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기간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엄중하지만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협력할 일은 확실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모 씨 등 7명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신일철 죽음이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7명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이 흐르면서 모두 세상을 떠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 승소 소식을 유족 측에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온 뒤에도 7년간 재판이 지연된 것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가 우리 정부 탓에 2조 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 정부도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는 포스코 건설과 합작해 여의도 면적 2배 규모의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5년부터 사업이 지연됐고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게일 측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정책 탓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게일 측은 중재 의향서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약 20억 달러, 2조 원 넘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의향서를 제출한 게일은 90일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큰 만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이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처음 제기한 해외 투자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입니다.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입은 5조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게일이 실제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이후 최대 규모이자 9번째 ISD 소송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양현석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자리에 동석했던 가수 싸이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양 씨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이제 경찰이 밝혔었는데 양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400억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이 20억 원씩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조나모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5년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 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신분 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씨의 지인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오늘 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캐나다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는 유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어제 유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은 이름을 빌려준 경위와 함께 또 다른 범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편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남편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의혹 일부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 PC를 집어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은 허위고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려 큰 손실을 낸 전직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배임 혐의 등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전 회장 50살 양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7년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사 돈 410억 원을 빼돌려 미리 인수한 다른 회사에 투자하거나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사의 주가가 내려가자 신기술을 개발해 상품을 출시할 것처럼 가짜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후임 경영인 60살 김모 씨도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다른 업체에 빌려주고 20억 상당의 주식을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는 재작년 4분기에 170억 원의 순손실이 났고 지난해 말에는 잠정적으로 코스닥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A사의 전 부회장 한모 씨는 지난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광화문 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을 내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계고장에서 우리공화당이 시의 승인 없이 광장에 천막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각종 물건을 방치하는 우려는 물론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길 경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강제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25일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공화당 측의 폭력 행위와 관련해 종로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는 서울 물레동 일부 주민이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역학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물레동 아파트입니다. 수돗물 대신 서울시가 제공한 아리수를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수돗물 탁도는 나아졌지만 정수 필터는 사용 이틀 만에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피부병 증세가 생겨 불안하기만 합니다. 피부가 막 아토피처럼 얼굴이라든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연고 사다 바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차도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돗물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해 역학조사를 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낡은 배관과 배수관 끝부분의 퇴적물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공사에 들어가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레동 일대 교체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레동 일대 1.75km 구간은 관련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연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물레동 수질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식수 제한 해제 여부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 요금도 감면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낡은 상수도관이 교체될 때까지는 수질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서울 명동과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전국 32개 관광 특구에 의료 광고가 허용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사후 면제점의 즉시 환급 한도가 한 명 기준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국제공항 등에 한정된 의료 광고가 관광 특구로 확대되고 외국인 환자의 미용 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또 방한 관광객이 부가세와 개소세를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현행 1회 30만 원, 1인 100만 원 이하에서 1회 50만 원, 1인 2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나 배송 대행업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늘면서 각종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업종 매출액은 해마다 9.1%씩 증가해 지난 2017년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장 보러 가기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 잘 배달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 사는 편이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앱 같은 걸로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택배나 배송 대행이 다른 화물 사업과 함께 묶여 있어서 별도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업종을 신설하고 택배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송 대행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증할 예정입니다. 또 택배기사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전속계약을 보장하고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 요건에 이륜차 기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투자도 확대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배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조업까지 이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전기사, 화물 자동차 중심의 제조 보조적인 산업에서 지금은 대규모 장치, 대규모 입지 그리고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제조업 유사의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생 방안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택시가 굉장히
규제가 과도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택시는 택시대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한쪽은 새로운 서비스 하는 것들을 제도권 내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와 플랫폼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7월 중에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시장은 9.13 대책 등의 수요 억제 대책의 효과가 계속되며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114는 올해 하반기 아파트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보합 수준을 보이겠지만 대전과 대구, 광주 등을 제외한 지방은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여파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 바닥론이 번지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확고해 상승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위한 중금리 대출 금리가 대출 업체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평균 금리 16.5% 이하, 최고 금리 20% 미만으로 설정된 중금리 대출 요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은행권은 평균 6.5% 이하에 최고 10% 미만으로 설정됐고 상호금융권은 8.5%에서 12%, 카드사는 11%에서 14.5%, 저축은행은 16%에서 19.5%로 바뀝니다. 네, BTS 이 방탄소년단이 한국 음반 최대 판매량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음원시대 앨범 340만 장을 판매한 건데 가수 김건모 씨의 기록이 24년 만에 깨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 홈페이지에 실린 방탄소년단 기사입니다. 한국 음반 최다 판매량으로 새 역사를 썼다는 내용입니다. 기네스 측은 방탄소년단이 아미라는 거대한 팬층 덕에 소셜미디어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발매한 앨범 랩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339만 9천여 장이 팔렸습니다. 이번 기록은 무려 24년 만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1995년 가수 김건모가 정규 3집 잘못된 만남으로 세운 330만 장입니다. 음악을 주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원 시대에 이룬 쾌거라 더 의미가 큽니다. 예전에 음반 중심의 시장에서 따진다면 한 1,000만 장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상품성이라든가 팬덤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해준 것이죠. 앨범 판매량 기록만큼이나 스트리밍 수와 다운로드 수도 대단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합산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10주 연속 진입에 성공하는 등 여전히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놀라운 역사를 쓰는 방탄소년단. 이제 새로운 기록은 자신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지막 8년을 담은 영화 나란 말싸미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 송강호 씨, 박해일, 전미선 씨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살인의 추억 이후 16년 만에 뭉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년 만에 같이. 어떠셨어요? 16년 만에. 저만 늙었구나. 두 분은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제가 너무 그런 느낌입니다. 정신없이 또 이렇게 지나쳐온 세월이기도 해서 그런데 우선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뜻깊고, 네, 워낙 뵀을 때 이렇게 또 두 분 다 이렇게 깊어진 어떤 그윽한 느낌들이 좀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라고나 할까. 사실은 더 의지하는, 더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두 분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났는데 예전에 만난 오빠, 동생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강을 헤엄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숨진 중남미 이민자 부녀, 아버지와 어린 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 건너편에서 이 모습을 아내가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비극.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박철원 기자가 전합니다. 20대 남성과 아기가 강가에서 머리를 땅에 묻고 나란히 엎드려 숨져 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엘살바도르 출신의 25살 오스카르 라미레스와 그의 23개월 된 딸 발레리아입니다. 4월 초 엘살바도르를 떠난 이들 가족은 지난 23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인 리오그란데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딸 발레리아를 안고 강을 건넌 아빠가 건너편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을 때 멀어지는 아빠를 본 어린 딸이 아빠를 부르며 다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아빠는 얼른 돌아와 딸을 붙들고 자신의 옷 속에 넣고 단단히 고정했지만 급물살은 이내 이들 부녀를 휩쓸어 갔습니다.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이자 엄마는 눈물과 비명으로 당시 순간을 진술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급류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곧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들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ntonces no es una zona en donde las personas escojan para cruzar porque saben que son fácilmente capturables, ¿no? Sin embargo, en el entendido que Oscar y su familia iban llegando y que desconocían esta circunstancia, fue que tratan de cruzar en su desesperación. 부녀의 시신은 이튿날 아침 휩쓸려간 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전히 아빠 목에 팔을 감은 어린 딸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 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이민자 인권운동가는 이 사진 한 장이 미국 입국자 수를 제한하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해커그룹이 이동통신사 10여 곳을 해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박희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해커그룹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스턴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사이버 리진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적어도 10개 이동통신사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네트워크에 침입한 뒤 해당 이동통신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 상대자를 비롯한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의 정보가 이들 해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 관리와 반체제 인사, 스파이 등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은 수년간 지속됐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사이버 리즈는 APT-10이라는 해커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했는데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 해커그룹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그룹의 해커 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전국 곳곳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장마 전선은 밤사이 내륙으로 더 북상하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밤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해안에는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광주, 대구 29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 일본 열도 부근으로 잠시 남하하겠고요. 주말에 다시 북상해서 일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